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한 달 전보다 20% 감소하며 기업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 동향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유관부처에 늑장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기조실장이 임명이 된 지 넉 달여 만에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국정감사 직전에 이루어진 데다 국정원장도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의 사퇴를 사후 통보받는 등 이례적인 일이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경위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가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면서 현장에선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고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나토의 연례 핵 억지 연습에 대응해 러시아가 맞불 성격의 대규모 핵전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핵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최근에 자금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채 시장에 들어온 빨간불이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 4,400억여 원으로 지난 8월보다 19.8%나 줄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채 발행이 많이 줄었고 이 가운데서는 AAA 등급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량물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겹쳐 이번 달 회사채 발행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시중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회사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 공사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공사채에 속하는 AAA 등급의 한국가스공사 채권과 AA 플러스 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예상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고 AAA 등급 공사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2년물, 3년물 투자자 모집에 나섰으나 모두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도입과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등 50조 원 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한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좀 부담 요인이에요. 이게 금리가 이제 급변동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행 시점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요.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추가 유동성 3조 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는 등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고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제2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자금 시장 경색이 풀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 경색이 강원도와 춘천시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대출금리가 2배 이상 뛰는가 하면 레고랜드 주변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레고랜드가 있는 강원도 춘천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춘천시는 전담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금융권 대출에 빚 보증을 섰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545억 원. 부지 분양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갔는데 가장 비싼 대출 금리는 지난 7월 기록한 5.69%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가 급변했습니다. 갚고 남은 빚 162억 원 상환 연기를 신청하니 증권사가 제시한 금리는 무려 18%, 줄다리기 끝에 13%로 정해졌지만 당장 세금으로 이자 수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를 줄줄이 세게 만들고 원활한 시정 추진을 회방 놓고 있는 것이 춘천 출신의 김진태 도지사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춘천 의암호 하중도,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주변 도유지를 관광지로 만든다며 기반시설 공사를 벌였습니다. 흙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가로등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쳤지만 정작 공사업체들은 대금 135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고 돈줄을 죄면서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졌고 공사비도 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 땅을 팔거나 중도금을 받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주거나 모든 어떤 그런 중요한 수입 받는 행위를 다 중단해달라 이렇게 지시가 했어요 우리한테. 전임 지사 시절 설립한 출자기업 옥죄기 정도로 여겼던 강원도는 일파만파 커지는 이번 자금시장 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차 지난 24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는 28일 오전 귀국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전체를 언론과 국민에 공개합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은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85분 정도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 뒤 9개 부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적신호가 또다시 켜졌습니다. 약 1년 뒤 경기 침체가 닥칠 위험을 나타내는 미 국채 장단기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개월물 미 국채금리가 지난 24일 장중 10년물 미 국채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서 25일에는 오전 내내 10년물 금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서 3개월물마저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평균금리가 20여 년 만에 7%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가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금리는 지난주 한 주 사이 0.22%포인트 상승해 7.16%로 올라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모기지 평균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여 년 만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 이전엔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 동향을 또 국정원이 사전에 파악을 했지만 유관 부처에는 광복절 연휴가 끝난 뒤에 늑장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달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도 국정원이 자료 46건을 무단으로 지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선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지만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에선 삭제가 가능하다고 국정감사에서 설명했습니다. 담당 국장은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전까지 원장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에 탑승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중국의 간체자가 적힌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김규현 원장은 국내엔 그런 조끼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취합한 특별 취급 정보 SI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은 SI 첩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정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동향을 지난 8월 12일 파악해놓고 유관부처엔 광복절 연휴를 넘긴 뒤인 16일에 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긴박하게 법안이 통과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측 해명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 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조 실장은 지난 6월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전 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뒤 국정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의 문제로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 국정감사와는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지난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미 북송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부원장을 나흘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돈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집요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부원장은 YTN 취재진에게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직전 닷새 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과 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6번은 기록이 남지 않는 영상통화 앱을 썼습니다.
지난 1월 통화 사실이 알려지자 김 부원장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말맞추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영상통화 앱을 쓴 건 빌미가 될까 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무슨 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페이스타임 쓰잖아요.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뭐 전국 각지에 경선하는 사람들을 이제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빌미 잡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빌미가 될까 봐 영상통화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거듭 묻자 녹음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뭐 상대 진영이라든가 이렇게 워낙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선할 때는 이렇게 상대가 이제 녹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김 부원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통화 논란이 불거졌을 땐 YTN 기자에게 자신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 해명 역시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일부러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장식하는데 저기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이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전날에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압수수색하고 관련돼가지고 뭐를 갖다가 논의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정진상 실장 역시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아침 유 전 본부장에게 1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영상통화 앱으로 8번, 텔레그램으로 3번 전화를 걸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받지 않자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는 메시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아침 8시쯤 집에서 영상통화 앱으로 정 실장과 통화한 뒤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이틀 뒤 응급실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1년이 지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폭로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버리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위를 확인해 이들에게 증거인멸 교사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나희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가 어제 밤에만 운행하는 심야 운행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대책에 따른 건데 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가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운행하는 심야 운행조를 투입한 첫날. 현장에서는 밤사이 또다시 택시 대란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택시 지금 몇 분째 잡고 계세요? 저희 한 10분, 15분 정도. 네. 택시 기사들은 심야 운행조 운영이 택시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밤엔 늦게까지 안 해요.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 버려요. 앞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야 택시 대란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 개인 택시 업계는 연말까지 심야 운행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차량을 5개조로 나눠 매일 밤사이 택시 3,000대가량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만큼 당장 목표한 대수를 달성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 도입 첫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택시 조합을 찾아 기사들의 심야 운행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연말 피크 기간을 고려해 12월 중순까지는 목표 운행 대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11월 첫째 주까지 모든 플랫폼 업체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출시하는 만큼 심야 운행을 선택하는 택시기사가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현장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3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6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5,779명이 적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8,900여 명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현재 60세 이상 등 건강 취약계층에 우선 시행 중인 이가 백신 접종 대상을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맞춤형 화이자의 이가 백신은 오늘부터 예약해서 다음 달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BA.1에 대응해 만든 모더나의 개량 백신은 오늘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3가지 개량 백신이 사용됩니다. 개발의 토대가 된 변이 바이러스와 제조사가 달라서 각자 선호하는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철 접종에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두 가지의 모두 효과 있는 이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어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서 만들었는지와 제조사에 따라 초기 바이러스와 BA.1을 기반으로 만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BA.4와 5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화이자 백신 등 3가지입니다. 최근 개발된 화이자의 BA.4.5 대응 백신이 지금 유행 우세종인 BA.5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BA.5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았습니다. 임상 시험까지 거친 BA.1 대응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1.56배 더 효과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이가 백신이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4.5가 현 유행균제에 조금 더 특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두 백신 간 효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대한 자료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적기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과 유럽은 우리와 같이 BA.1 백신을 함께 활용하지만 미국은 BA.4.5 백신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BA.4.5 백신이 더 선호될 수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에 능숙한 젊은 층이 예약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BA.5 이가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리고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젊은 층이 발빠르게 BA.5 이가 백신을 맞아버리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 의료진에 우선적으로 BA.5 이가 백신을 이에 대해 정부는 BA.4.5 백신의 준비 물량이 충분해서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접종하면 중증 예방은 물론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3차 접종 이후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거나 가족 중에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기존 만 14살에서 13살로 1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도록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는 데다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학제 등도 고려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년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의 학과 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이죠. 제목을 보니까 이제 대부업체에서도 서민들을 문전박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돈을 빌리기 힘들다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자본시장 전반이 자금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 특히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카드론의 경우 지난 7월 12%대, 8월에는 13%대, 그리고 이제는 연 15%대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형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업계 1위와 2위 업체가 가계대출 규모를 기존의 8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소액 신용대출은 줄이고 고액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 시장까지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229%에 달했고요. 또 불법 사채 업체의 금리는 연 3,476%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관련 상담 또 신고 전화가 크게 늘고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5천 건 미만이었지만 작년에는 10,000건 가까이 급증했고요. 올해에도 1분기에만 2천 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 개인의 돈줄이 말랐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뭐 공기업이나 대형사들도 좀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에도 단기 자금 시장 가뭄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신용 등급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A급 한국전력 채권은 최근 4천억 원 입찰에서 2천억 원이 유찰됐다고 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등도 일부 목표 금액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트리플 A급인 한국공항공사 채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가 넘는 금리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카드사죠. 현대카드도 수요 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로 탄탄한 영업 기반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현대카드가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기물 발행에 실패한 회사들, 급한 나머지 단기 자금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어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추가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물가에 발목 잡혀 있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한 자금 지원을 하기 힘들다고 본 겁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금 좀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인데 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중견기업 회장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의뢰인이 구속되자 그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네. 이혼한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버지의 구속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딸에게 이 변호사는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 딸을 한강공원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졌고요.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후 범행이 더 대담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강제 입맞춤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고민 끝에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이 피해자 조사조차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1년 가까이 사건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많아서 미뤄진 거라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 후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1심 결심 공판 오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많아서 1년 가까이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이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변호사만 얼마나 믿고 있었겠습니까? 예. 이런 사건 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수도권 요양원이 지금 매년 100곳씩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한번 보면요.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2016년에는 1,150여 개 정도 되던 요양원 수가 네. 작년 기준으로 1,660여 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사이에 44% 정도 증가한 거고요. 특히나 2019년부터 이후까지는 매년 100곳씩 새로 생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양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점차 심화하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요양원들 모두 완전히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네. 기존의 웨딩홀이나 어린이집 등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조, 또 제도적인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웨딩홀의 경우는 층고가 높고 또 실내가 트여 있기 때문에 각종 치료실이나 병실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요양원과 같은 범주,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에 속해 있어서 용도 변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요.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가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 113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의 유해, 그 단서를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밝혔는데요.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간행물 등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사 3만여 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관련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10년 3월 30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순국 나흘 뒤 한 중국 현지 신문 기사에는 이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이 안 의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일본 당국이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당시 일본 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의사의 유해 매장지로는 류순 감옥 묘지, 또 감옥 뒷산인 원보산, 감옥 인근 중국 단독 발굴 지역 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류순 감옥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기사였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했다. 또 관 위에 흰 천을 씌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처음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 행방과 관련한 현지 기사를 처음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 수출을 추진 중인 한수원에 대해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업체가 주장하는 핵심 기술은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수출 경쟁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폴란드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묻는 질문에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아마 한수원이나 이쪽에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차관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은 이미 2009년 이후 우리가 독자 기술로 자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기술이 과거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좀 달라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사 미국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사후에 수출 내용을 보고하면 될 일이지 사전 허가를 받을 일은 아니라며 수출길이 막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부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IAEA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 1차관은 IAEA 회의에서 핵 비확산을 강조한 것이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이라며 특별히 의미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발사하며 핵훈련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모니터로 핵훈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핵훈련은 군사지휘 통제기관 전투요원 준비태세와 함께 전략 핵무기 점검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Товарищ Верховный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подготовк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Federaции.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순항 미사일,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 장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30일 전투기 카렐리아 잠수함 등도 미사일 장면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핵 훈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물질을 조합한 폭탄,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Шаги Росси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энергичные. Мы обладаем информацией, которая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уществующей угрозе.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Russia now falsely claims Ukraine is preparing to use a radiological dirty bomb on its own territory. 러시아가 이러한 일축에도 아랑곳 않고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되풀이 주장하는 노림수는 자국의 전술핵 무기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하늘에 금빛줄이 하늘을 떠다니는 빛기둥 수십 개가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기이한 광경에 주민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은은하고 신비한 기둥 모양의 불빛 수십 개가 제주 밤하늘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반짝이는 금빛줄이 사라지지 않고 1시간 넘게 떠 있었습니다. 이 불빛은 서귀포 등 제주 해안가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처럼 금빛줄이 하늘을 떠다니는 것을 빛기둥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은 물고기를 불러들이기 위해 집어등을 켭니다. 이때 구름이나 차가운 얼음 결정이 거울 역할을 하면서 어선 불빛을 반사해 밤하늘을 밝힌 겁니다. 어젯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화물차가 압수용차를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4대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심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에 있는 수도원에선 자정 가까운 깊은 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목재창고 2동을 모두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9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 아래 서울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도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9도, 대전은 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취임 후 처음 유엔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8월 말 일주일가량의 일정으로 방한해서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방한 이후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상호대화에 처음 참석해서 북한은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한다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는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취임 후 처음 참석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압박했습니다. Ind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ut an end to human rights abuses in the DPRK.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면서 안보리에서 2015년에서 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납치와 강제 실종, 전쟁 포로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며 즉각 대응해야 할 문제라면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킨 상태.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역대 결의안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려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해서 뚜렷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 정세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심각한 긴장 구조를 일으킬 것이라며 지역과 국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다양한 도구 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가용한 많은 도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정보 수집과 공중 정찰, 감시는 물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공격 능력까지 갖춘 MQ-9 리퍼 드론을 일본에 배치하고 최근 공식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3일 일본 서남쪽 가고시마 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미군 319 원정 정찰대대 재출범식과 지휘관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319 원정 정찰대대는 MQ-9 리퍼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로 재탄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Q-9 리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차관이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세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넉 달 만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세 사람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위협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을 노고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3국이 긴밀히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역의 억지력 강화와 안보리 등 유엔을 통한 대응,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언론에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we remain committed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세 나라는 특히 최근 출범한 시진핑 3기 체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새 지도부를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東シナ海および南シナ海情勢を含め議論を行い、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許してはならないとの認識を共有しました。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타이완 방위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핵무기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공급망 교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뉴욕 증시가 지금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식은 주가라고 이야기하죠. 주가는 두 가지 큰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네. 첫째는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문제, 경기 하강에 대한 문제를 연준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조금 통화 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하고 있지만 완화적으로 한다. 금리를 좀 덜 올릴 것 같다라 그러면 엊그제처럼 계속 주가가 좀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 시즌이 실적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성과라는 것이 일단 금리들의 영향에 의해서 얼마나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들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직면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저하가 실제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유의 깊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예측보다 성과가 안 좋았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구글은 광고 부분에서, 특히 유튜브 광고 같은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저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만 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구글이 2020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하락한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주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준하는 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중심이 되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P 500이나 다우는 조금 특히 다우는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다우는 일단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고요. 어제 비자 카드가 조금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동향상은 어떤 실적하고 흔히 말하는 기대감, 긴축 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고,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향후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이 반영된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각종 지표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이라고요. 사실 이게 이게 흔히 말하는 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 텀 스프레드라는 거는 기간 간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의 기간 간 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물이 단기물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길게 빌려주면은 나중에 급하게 돈을 쓸 때 돈을 찾을 수가 없고 급하게 팔려 그러면 손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단기물이 장기물보다는 금리가 낮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줘야 장기적으로 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맞고요. 그렇지만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네.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향후 금리가 하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이제 경제 입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 침체가 되면은 해석을 하자 그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향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결국은 추세란 게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향후 이제 흔히 말하는 통화 완화 정책이 다시 피겠죠.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 텐데 이 통화 완화 정책이 핀다는 것 자체가 경기 하강을 더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제적 신호로 받아들여 가지고 장단기물 금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사실 경기 침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 상황은 고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단기적인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가 뭐 장기 금리보다 높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이야기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정부가 통화 정책을 타이트하게 해놓고 나중에 향후 금리 낮출 거다라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향후 전망이 안 좋다를 예측하고 지금은 좋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투자 규모를 좀 크게 줄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0% 감소하고 네. 매출은 그보다는 덜 감소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올해 10월 3일쯤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40% 이상 급감을 했고 매출은 약간 올랐는데 네.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10%에서 15%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락한 것이 오래 멈출 것이냐? 그렇게 또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통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반도체 가격이 한 2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던 상황이 있는데 그 정점이 지난 2022년 초반쯤에 찍지 않았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2, 3년간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투자를 좀 줄이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난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두뇌를 담당하는 반도체까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도 만들고 이런 여러 흔히 말하는 전자 제품도 만들기 때문에 다각화가 일정 부분 된 상태라 영업이익이 줄는 폭이 한 30% 정도로 줄긴 했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이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 2, 3년간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투자가 좀 줄게 되면 뭐 순환 구조도 좀 막히고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뭐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맞는데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워낙 이제 제품 생산 자체가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R&D 투자는 일반적인 이런 설비 투자와 달리 계속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밀리는 성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R&D 투자는 안 줄이고 설비 투자를 많이 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라는 것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공정 프로세스를 바꾸는 작업은 아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이제 인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R&D 인력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제품을 만드는 인력들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결국 R&D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초격차라고 얘기하죠. 그 중국 기업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R&D는 계속할 거고 이제 새로운 장비들 사오는 것만 수익성이 좋아질 때까지 좀 미루는 것들이라 아마 고용에는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흑자 전환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분기 보고서 발표할 때
사실 지금 밀린 수주가 3조 7천,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3조 7천억 정도로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될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그린 딜 혹은 그린 트랜지션이라는 그린 경제로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필수제이자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국가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런 재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아마 생산이 늘려갈 것이다. 이것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과제, 그렇게 이를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고, 네. 지금 흔히 말하는 파리 협약 때문에 전 세계들이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경유 자동차들은 약간 퇴출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로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배터리, 특히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공급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SDI나 뭐 에너지 솔루션 동시에 마찬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서버의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어떤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분야 역시 향후 유망한 분야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은 안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린 트랜지션이라고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탄소 배출을 우리도 뭐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 순탄소 배출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뭐 전략을 내세웠듯이 전 세계가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감소를 위한 전기차 생산 공급을 위한 배터리 공급,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회사채 발행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올해 40조 가량 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적자를 메꾸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전력의 채권 등급은 AAA죠. AAA란 건 국가가 거의 보장해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회사채 중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한국전력 채권의 지금 금리가 5.9 정도에 이미 6%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위가 얼마나 지금 찍어내고 있냐면은 23조 이상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적자가 40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꾸려면은 흔히 말하는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그런 AA 등급 채권들이 지금 23조 가량 앞으로 더 발행될 것이고요. 이게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다른 채권들, 이번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물론 한국전력보다 신용등급이 낮는데 한 6.6% 이 정도 줘가지고는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채권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A 등급들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채, 그러니까 신용등급 좀 낮은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어떤 펀더멘탈에 비해서 자본 조달 비용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실 회사채 발행 자체를 위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금융당국에서 사준다고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은행채도 많이 나오고, 은행채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을 가게 되면은 은행도 유동성 관리해야 되고, 유동성 관리하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채권이 많이 내야 되는데, 시중은행 역시 신용도가 거의 뭐 AAA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우량 채권들이 공급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량 채권보다 조금 나쁜,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이라면 우량 채권 흔히 말하는 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금리 차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집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전도 뭐 다 모집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지금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모집도 안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 회사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량채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 자체의 스프레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하기 자체가 어렵다. 너무 이런 상황들이 결부가 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AA 같은 그렇게 뭐 우량 채권들도 지금 다 소실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AA 이하라면 그러면 채권이 다 팔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회사가 좀 부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이란 것은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는데 회사채로 빌리는 게 조금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회사채란 것이 결국 은행의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것들
벗어나서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은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네. 은행에서 대출하면은 은행들은 매번 보고서를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있는 높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도 뭐 AA 이상이라든 이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 은행이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사실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시중은행 자체의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모든 돈들이 시중은행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적금리도 좋아지고 예금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흔히 말하는 디파짓, 예금 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높은 기업들, 뭐 AA 이상, 뭐 A 이상 기업들은 아마 큰 유동성에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 비용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이자를 조금 더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유다라고 치면 회사가 원한다면 그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제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발행은 회사의 결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흔히 말하는 자본구조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가 채권을 얼마에 발행하는지 그리고 자기 주식, 흔히 말하는 주식을 얼마나 발행하는지는 회사 고유의 결정이고요. 네. 이사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CEO와 이사회가 결국 결정을 해서 우리 채권을 얼마 발행해서 자본 조달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발행하는 것은 사실 수량 정하는 거는 자기의 의도,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긴 하지만 그 실제 물량을 수용하는 것은 수요 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수요 측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채권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런 채권 사기도 바쁜 상황인데 굳이 조금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채권 발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좀 어렵다. 이미 한전채, 은행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 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34만 호는 청년층에 배정을 하기로 했다고요. 이번 뭐 분양 대책의 핵심은 청년 분양이죠. 그러니까 청년 분양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뭐 두 가지 트렌드라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청년층들이 예전 분양 시스템, 예전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죠. 보통 청약 가점이란 거 계산하는데 청약 가점이 84점인가 최대점을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35점. 그러면 거의 67.70%가 이미 청년층이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분양 제도가 너무 청년층한테 안 좋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구 동향, 인구 가구 동향 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2020년이나 2021년에 왜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느냐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인구 수는 가만히 있는데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 흔히 말하는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1인 가구들의 중심은 청년 가구들이고요. 청년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근데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아파트를 사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뭐 청약 제도 자체가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층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청년층에게 흔히 말하는 특공을 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층의 그러니까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보통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결국은 청년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자본 조달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자본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흔히 말하는 몰기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또 마련했거든요. 40년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1%대로 최대한 낮춰가지고 청년들이 주택을 살 때는 이런 싼 모기지를 통해서 은퇴할 때까지 갚아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청년층이 문제가 되고 과거 시스템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주택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리고 자본 조달 방법 역시 몰기지, 그러니까 장기 몰기지 그리고 굉장히 싼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도 용이하게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미혼 청년 특공이란 말을 저도 처음 들어서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부분 역시 이제 아까 큰 틀에서는 그런 그 청년층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장년층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주는 것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이하라고 이해하죠. 국민평형 이하는 다 점수제였습니다. 특히 다 점수제는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다 점수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거 역시 추첨제로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로만 하면은 청년층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5m 초과에서는 오히려 조금 장년층한테 좀 줄이는 이런 것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초과분들은 장년층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숫자가 많고 4명 정도 된다 그러면 국민평형에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추첨이 50%였는데 추첨이 50%로 하면은 너무 그냥 운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발생을 해서 이거를 80% 점수가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으면서 이 대형 건설사들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보니까 반토막을 기록했네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청약이 이게 70% 아래로 가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이 안 되면은 100% 청약이 안 되면은 사실 부동산 PF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울이랑 대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이 정도 나온 수치지 대구라든지 이런 좀 지역적으로 가면은 분양률이 지금 70%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서울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서울의 특히 특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아서 평균값들은 높게 나오지만 이미 지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공사들이 돈을 빌릴 때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낮게 나오면서 시공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들이 아니냐,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의 근본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의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최근에 사실은 임대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역월세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전세 보증금 유지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역월세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임대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보자 그러면 주택 시장 자체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청약 경쟁률에서 반영이 되고 서울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서울이나 경기 근처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지방은 이 상황이 심각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의 어떠한 부도이기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경제 전반에서 경제 전문가들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걸려있던 빗장이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텅 비었던 관광지 거리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여행객들을 만나봤습니다. 평일 낮 광화문. 저마다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입은 외국인들이 활짝 웃으며 돌담길을 걷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예전부터 꼭 서울에 와보고 싶었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조인 여행 왔어요. 한복 입어보고 재미있어요. Korea has a lot of the traditional the value. I think it's like some kind of kings and like a Sejong king. It's really famous in the world. 전통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간장게장을 앞에 두고 인증사진을 찍거나 빈대떡을 먹고 감탄하며 한국의 깊은 맛을 한껏 즐깁니다. It's
It's my first time trying the pancake and it's really good. And I think we will try other things around. 이제 다시 서울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For me, Korea is very safety place. I don't afraid when I go alone somewhere.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31만 명입니다. 이 중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아온 사람만 15만 9천여 명인데 1년 전에 비하면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입국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PCR 검사까지 폐지되며 한국은 다시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기대가 큰 건 암흑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상인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무척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어떤 그 활력이 조금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인 3년 전 여름 때와 비교하면 아직 관광객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 중국인 관광객이 빠지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명동 상권도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절반 가까운 상점이 비어 있습니다. 늘었는데 공산품은 잘 안 되고 그나마 이렇게 먹는 장사가 조금 돼. 완전한 회복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 힘들었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서 소방관들이 체력을 겨루는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갖춰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대회였지만 참가자 670명 모두 완주에 성공하면서 든든한 안전지킴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초고층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 목적지인 꼭대기는 101층, 무려 411m 높이입니다. 해운대 LCT에서 열린 소방관 계단 오르기 대회에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화재 현장과 마찬가지로 두터운 방화복을 입고 공기통 등 각종 장비도 모두 착용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있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든 100층이 있든 200층이 있든 사람을 구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올라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성 소방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동료들을 생각하며 결승점을 통과했고 저는 구급대원이거든요. 근데 진압대원들은 많이 오르잖아요. 화재 현장 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50층이 딱 고비였어요.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베테랑 소방관도 후배들 못지않은 체력을 뽐냈습니다. 우리 북극센터 직원들이 다 함께 방화복 경쟁 부분으로 참가하게 돼서 동참하는 뜻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회가 열린 초고층 건물처럼 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이번 같이 1층부터 현장까지 빠르게 올라가야 합니다. 100층 높이를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소방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성공하며 국민의 안전지킴이임을 인증했습니다. 전국에 670명의 소방관이 부산에 이 행사를 참여하러 왔는데 이제 삶의 곳곳에 이런 멋진 소방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22살 마으사 아미니의 사망 40일을 맞아서 이란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반관영 ISNA 통신은 현지 시각 26일 아미니의 고향이자 그의 묘가 있는 서부 쿠르디스탄주 사케주에서 1만 명이 모여서 정부를 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규탄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고 보안상의 이유로 지역 인터넷이 차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히잡 미착용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 탄압과 관련해 이란 정부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관계자와 2개 단체를 인터넷 검열과 시위대 탄압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도 중단됩니다. LG와 키움이 1승씩을 주고받은 가운데 오늘 저녁 고척돔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는 안우진과 김윤식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키움의 안우진은 현재 KBO 리그 투수 중에 최정상급 9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준 플레이오프 2경기 모두 호투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LG 왼손 김윤식은 정규리그 후반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8로 부쩍 좋은 투구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카타르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11월 1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카타르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는 모두 없어지게 됐습니다. 공공보건부는 카타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늦가을을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8.7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쾌청한 날씨 속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8.7도, 전주 8.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일교차가 무척 심합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